반갑습니다. 공당에서 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 이태종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하고 이제 2025년 지방직 기출문제 해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을 치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결과도 나왔고 해서 아실 거고, 지금 이 해설을 보시는 분 중에 이제 내년 2026년을 대비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니까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참고 자료로 좀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지방직은 뭐 국가직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이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고, 뭐 국가직에서 이제 언어 논리가 좀 쉽게 출제되어서 지방직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지만 지방직도 거의 비슷하게 그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 문제 유형도 거의 유사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시험을 좀 여유 있게 시간이 좀 여유 있어서 잘 친 분들은 뭐 95점, 100점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건 이제 약간 이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좀 급하게 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지문이 많다 보니까 막 두 개 중에 헷갈리거나 또 빨리 풀어야 되는 조급함 이런 것들 때문에 실수가 좀 일어난 사례를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이런 문제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준비만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언어 바로 쓰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건 이전 예시 문제도 언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가직에도 언급이 되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준비를 해두고 해가지고 들어간 그런 문제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의미에 맞는 정확한 단어 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니까 1번에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 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환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환급을 환수라고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어휘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정도의 어휘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많이 좀 듣고 이해가 되어 있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어휘로 나왔지만 그렇게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환급은 도로 돌려주는 거고, 환수라는 것은 거두어 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거니까요. 그지? 그러면 환급이 맞고 환수가 틀린 표현이다. 그지? 두 번째,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시켜야 한다. 지금 두 번째는 부적절한 피사동 표현에서 유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문제풀이 하거나 그러면서 많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시키다는 누구에게 하게 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 주체가 직접 하면 하다고, 시키다는 누구에게 하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주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시키다가 아니고 하다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연습이 몇 번 되어서 들어간 그런 요소였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우,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는 문장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표현을 삼간다는 말이지.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서, 이제 우리가 또 연습해봤던 것 중에 중의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3번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은, 첫 번째는 시의회는 이렇게 해서 관련 단체와 시민들을 초청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시의회가 관련 단체, 이것하고 하나로 묶이고 시민들을 초청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중의성이 생기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끊기잖아요. 시민들을 초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제대로 수정이 된 게 맞습니다. 그죠? 네 번째, 고, 며, 와 등으로 접속되는 말에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이거야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 빵과 우유를 마시다. 이 구조 아닙니까? 그치? 보세요. 자, 사업 전체의 목표 수립, 나열대조과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되면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목표 수립을 제시한다. 이렇게 돼버려야 되거든. 근데 이 앞에 건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걸 분리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전략,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면 이 수립하다는 앞에 있는 이 목적에 대한 서술어, 제시한다는 여기에 대한 서술어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나열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공부했었던 분들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문제였고 여기에 어휘는 솔직히 무한대에 가까운 어휘가 뭐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어휘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소 때 한 번쯤은 들어봤던 어휘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짐작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독해가 많은 문제에서 가장 많은 문제는 내용 찾는 문제다. 추론 문제도 내용 찾는 문제에 가깝고 지금처럼 내용 일치, 적절한 걸 찾으라는 것도 결국 내용 일치 문제다. 그래서 선택지를 가지고 어디에 그놈이 나와 있는지 찾는 거다. 지금 이 질문은 지문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기 때문에 부담 없이 풀었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내용을 다 읽고 문제를 풀라고 하지 않았죠. 제가 이 문제 읽는데 일단 시간이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선택지를 먼저 본다고 했습니다. 항상. 첫 번째, 김시태의 후손은 아무도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김시태 찾고 그 다음에 관직에 나아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걸 보면 되는 거잖아. 여기 보니까 김익수는 김시태의 유광을 입어서 여러 관직에 나아갔다. 이제 1번을 찾을 때는 관직에 나아갔느냐 안 갔느냐 이걸 찾고 그 다음에 김시태하고 관련 있는 걸 찾아보는 거지. 그럼 읽을 때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걸 먼저 찾고 나서 그 주변을 검색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 시간이 줄어드니까 비교하는데 좀 여유 있게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김익수는 김시태의 죄상이 드러나 재산이 몰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재산 몰수되는 걸 한번 보면 이 줌의 재산이 몰수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뒤로 보자. 김익순의 이러한 행적이 드러나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다. 여기 보니까 김익순의 재산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시태의 재산이 드러나 재산이 몰수됐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역시 틀린 거죠. 세 번째, 김병현은 자신의 조상이 신임사화에 연루되어 세상을 떠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찾아야 될 건 신임사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기 찾아보는 거죠. 오대조 할아버지 김시태가 경영초에 신임사에 연루되었지만 영조가 즉위한 뒤 그것이 조작된 것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되어 있잖아. 여기에 대한 명예는 회복되었어요. 근데 그 밑에 김병현은 대역죄로 사형당한 인물의 후손에는 오명을 쓰고 살아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떠돌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틀린 거지 뭐. 4번, 김병현은 대역죄인의 후손이어서 당대 주류 세력과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역죄로 사형당한 인물의 후손, 그러면서 당대 주류 세력과 관계를 맺지 못한 이런 것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4번입니다. 지문이 짧고 길고를 떠나서 내용 찾는 문제는 웬만하면 선택지를 먼저 보시고 여기서 필요한 단어 찾고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어디쯤 배치되어 있는 걸 보고 그 주변을 잘 살피세요. 그러면 위에 글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내려오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독해가 많은 문제는 결국은 시간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이 글에 대한 전문가가 절대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럼 이 문제 낸 사람은 뭐다? 위에 있는 지문을 약간 변형시키는 말장난밖에 할 수가 없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다음 중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 자, 기억은 동의미 현상입니다. 먹는 배와 타는 배가 구별되는 것과 같이 서로 무관한 두 의미가 우연히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앞에 반면이 나와 있죠. 반면 앞에 보면 품사통용은 서로 관련된 두 의미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위에는 품사통용, 그거하고 다른 동의미 현상을 여기서 찾으라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품사통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동음이의 현상도 배우고 있습니다. 배웁니다. 그래서 품사통용은 같은 단어가 이렇게 다른 품사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음이 현상은 음은 같은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찾으라는 거잖아. 이것에 대한 기본이 되어 있는 분들은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었던 겁니다. 자, 1번은 보면 그는 여러 문화를 비교적 관점에서 연구했다. 여기서는 비교적이 관점을 수식하고요. 두 번째, 삼촌은 비교적 편리한 곳에 산다. 비교적 뭐하다? 편리하다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이놈은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고, 두 번째 있는 이놈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이건 이제 위에서 설명한 품사통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언니보다 키가 더 크다. 큰 상태를 말하는, 이거는 형용사고요. 이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마당들의 풀이 잘 큰다. 이건 성장하고 자란다는 거니까 이거는 동사입니다. 품사통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는 것들이었어요. 이것도 품사통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기다리던 시험일이다. 특정한 날을 나타내는 이건 명사잖아요. 근데 친구는 국립박물관에 오늘 갈 것이다. 오늘 가다. 이놈은 부사죠. 같은 단어가 품사가 달라졌잖아요. 생긴 모습이 같은 놈이. 품사통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나는 어제 산 모자를 쓰고 나갔다. 동사죠. 자, 형님은 시를 쓰고 이것도 동사죠. 이건 품사통용이 아니고 품사는 똑같아요. 하지만 앞에 있는 쓰다는 이렇게 착용하는 거고 이거는 글을 쓰는 거니까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바로 동음이어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문법 체계를 기본적으로 배우면 품사통용과 동음이어를 배우니까 이 문제는 공부를 기본적으로 한 기초적인 게 좀 되어 있는 분들은 바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개요 작성, 개요표가 나옵니다. 연습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표가 나오고 지문이 나오고 찾아내가지고 고치라거나 비교하거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내용 찾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용 일치에 좀 가깝다. 이게 개요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위에 지침에 따라서 대입만 시키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용 찾으라는 문제예요. 자, 봅시다. 서론은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필요성을 포함할 것.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방송 산업의 정책 변화. 그럼 이제 거기에 들어갈 게 1번.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전략의 필요성. 자, 여기에 이놈이 작성 배경이라면 필요성이 여기에 나오면 맞잖아. 그럼 그대로 필요성이 나와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네요. 뭐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론은 제목에서 밝힌 내용을 두 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2장의 하위 항목과 3장의 하위 항목과 서로 대응하도록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목이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현황이 나오고 그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현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1번, 2번, 2번이 국내 친환경 방송 제작 관련 전문 인력이 부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나에 들어갈 건 국내 방송 산업 내 친환경 제작을 위한 지침 부재, 제작 현황이 지침 부재하고 인력이 부재하다. 그렇지? 그러면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인력 부재를, 그쪽 부재를 해결해야 되는 건 여기 다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2, 3을 연결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다까지 연결해보자. 국내 친환경 방송 제작 관련 전문 인력의 채용 제도와 다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내용을 채워서 일치시키라는 문제와 크게 다름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은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순서대로 제시할 것.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라를 한번 봅시다. 친환경 방송 제작을 위한 세부 지침과 인력 채용 방안 제시라고 했는데 향후 과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찾으라는 문제야.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거든. 내용 일치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른 걸 끌어올려고 하지 말고 지문에 있는 내용에서 그대로 찾아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글의 기억 리얼 중에 문맥상 어색한 곳을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24년까지만 해도 이 고쳐쓰기 형태의 수정하는 문제들은 어법 문제가 좀 많았어요. 물론 내용을 이렇게 교체하는 것도 있긴 했지만, 근데 2025년 들어오면서 고쳐쓰기 형태의 약간 유사한 문제들이 이렇게 내용을 수정하는 형태로 보통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앞에서도 앞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앞뒤 문맥을 보고 이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를 묻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용 일치 묻는 문제잖아. 그렇죠? 1번부터 바로 봅시다. 자, 기억은 직접적인 1대1 반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기억을 수정한 것. 직접적인 1대1 반응 관계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 면역이란 외부 이물질에 대해서 내 몸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된 저항 능력을 가리킨다. 자연 면역이란 항원과 항체 사이에 직접적인 1대1 반응이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들어온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유일한 항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세요.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유일의 항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 직접적인 1대1 반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걸 수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럼 1번 수정한 건 틀린 겁니다. 두 번째. 문맥을 보고 들어가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자연 면역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외부 이물질을 길러낸다. 세포 차원에서는 대식세포의 기능이 자연 면역인데 이 세포는 외부 미생물이 어떤 종류인지에 관계없이 대상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맥을 봅시다. 자연 면역, 그 다음에 인식하여 제거한다고 되어 있지. 그런데 니은을 딱 보니까 특정한 외부 미생물 유일하게 반응하여 그 외의 대상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분명히 특정 반응하는 게 아니고 또 제거를 하잖아. 그렇지? 인식해서 이물질을 제거한다고 했으니까 이대로 놔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수정하기 역시 틀렸습니다. 그 다음 획득 면역에서는 자연 면역과 달리 항원의 종류와 무관하게 특정 항원에 대해 여러 종류의 항체가 반응한다. 일례로 비림프구의 세포 표면에는 특정 항원을 인식하고 그 특정 항원에 결합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를 항원 수용체라고 한다 하면서 여기 앞에 있던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획득 면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거기에 특정 항체가 특정 항원에 대해서만 반응한다는 말. 여기서는 그렇지? 항원 종류와 무관하게 특정 항원에 대해 여러 종류 항체가 반응한다. 무관한 게 아니고 특정 항원에 대해서만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특정 항원에 대한 반응하는 이렇게 수정해 놓은 게 맞는 거지 무관한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건 수정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 항원 수용체는 세포 표면에 형성되는 단백질 일종으로 항원에 의해서 자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항원 수용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항원을 인식하고 그 특정 항원에 결합하여서 이렇게 항원 수용체라고 하잖아. 항체 결합하는 부위인데 이걸 항원 수용체라고 했지. 그러면서 그 밑에 이 수용체는 벽세포 들어서 나와 혈액 안으로 들어가 단백질 단위를 항체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거든. 그럼 여기 보세요. 항원 수용체는 세포 내부에 형성된 단백질 일종으로 항체에서 자극된다가 아니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항원 수용체는 세포 표면에는 일종으로 항원에서 자극되고 이 수용체가 떨어져 나와 혈액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항체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서 틀린 게 되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의 내용을 전체를 다 이해해가지고 내가 항원이 뭐고 항체가 뭐고 자연 면역이 뭐고 이걸 다 이해한 상태에서 보면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선택지부터 올라가서 주변 문맥을 가지고 그냥 대입만 시키면 되는 거다. 그래서 밑줄이라든가 가로가 나오면 그 주변 문맥을 가까운 곳에부터 하나씩 넓혀가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거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또 내려와서 또 보면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린다는 거. 독해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을 얼마만큼 활용을 잘하느냐. 그게 결국은 점수하고 직결되는 경향이 많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논리적 순서 문제. 논리적 순서 문제야.
뭐 2024년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문제고, 그리고 2025년을 위한 예시 문제에도, 그리고 국가직에도 계속 나왔던 문제라서 여기에 대한 대비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선택지 보십시오. 첫 문단에 나하고 다가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다 중에서 뭐가 먼저 와야 되느냐? 자, 이 두 개만 일단 비교를 해봅시다. 높은 해상도의 구현은 데이터 저장 용량의 문제를 일으켰고 용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도 함께 고안되었다. 이를 통해서 고해상도의 이미지도 웹사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 해결을 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 이미지를 디지털로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픽셀 단위로 수치하여 저장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는 이미지, 그렇지? 저장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을 쓸 때 가장 앞에 오는 게 보통 뭡니까? 보통 설명문 같은 경우는 설명 대상 소개를 먼저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논설문 같은 경우는 문제 제기를 하고 논제 제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쭉 나열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든. 그러면 금방 읽었던 것 중에서 나는 이렇게 해결한 게 나오기 때문에 끝에 가야 될 수밖에 없어. 이건 처음 제시되는 요소고 그쪽 설명 대상을 소개하니까 다가 먼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를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를 세워놓으면 분명히 바뀌는 부분이 있다. 항상 논리적 순서는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더 뒤로 가면 여러분 섞였다는 뜻이 돼요. 복잡해진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뀌는 부분에서 결정이 나야 돼요. 항상. 자, 이럴 때는 꼬리를 물고 가는 겁니다. 자, 다에서 가로 가느냐 나로 가냐. 다가 뭐였습니까? 픽셀 단위로 숫자에 저장하는 것이라고 했잖아. 바로 가이였어. 픽셀 단위로 숫자된 이미지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꼬리를 물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버리죠. 다에서 가로 가는 거. 알겠나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문제를 낸 게 아니고, 그치? 구구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느냐? 내용을 조금씩 변형시키거나, 여기서 논리적, 이런 경우는 이제 내용일체는 그렇고, 이런 경우는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에서 꼬리를 물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알겠나요? 내용을 이 사람이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딱 이어지는 부분에 꼬리를 바로 뒤에 이어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딱 바뀌는 부분에서 끝을 내세요, 항상. 알겠죠? 확인하시고. 자, 국가직에서도 여러분은 이렇게 한 지문에 문제가 2개 붙어 있는 문제를 몇 문제 봤습니다. 지방직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에서 보통 나오는 문제들은 내용 찾는 문제, 그리고 그 다음은 밑줄 그어서 이렇게 어휘 물어보는 문제거나 채워 넣는 문제거나 어휘 교차하는 문제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자, 먼저 7번 문제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내용 찾으라는 문제구나. 그럼 1번부터 봅시다. 영웅소설은 이원적 세계상을 잘 보여주는 문학적 갈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웅소설 됐나요? 처음에 나오네. 천상계, 지상계 됐나요? 그리고 이원적 세계상 딱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첫 문단에. 그럼 1번은 맞네요. 판소리계 소설에서 서사와 인과관계는 경험적 현실의 바탕을 둔 경우가 많다. 그럼 이제 판소리계 소설 경험적 인간관계 서사 전개 이런 거 나오잖아. 그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맞고요. 천상계의 대리자가 지상계 서사를 결정하는 작품에서는 이원적 세계상이 발견된다. 자, 천상계 대리자, 지상계 서사 결정. 천상계, 지상계 서사 결정 나오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확인하면 되잖아. 이원적 세계상이 여기 딱 나오네요. 그렇죠? 맞는 겁니다. 영웅소설에 비해 판소리 소설에서는 초월적 세계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판소리 소설에서 초월적 세계, 특히 드물며 현실의 경험적 인과관계에서 서사가 전개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4번이 어긋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그냥 대입시키라는 거냐. 내가
영웅소설이나 판소개 소설 이런 걸 이해하고 있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 일어나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본 적이 있고. 자, 문맥적으로 한번 볼까요? 천상계는 지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지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사건이 일어난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택지에서 뭐만 찾으면 되느냐? 어떤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는 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답은 4번 딱 나오면 되죠. 됐나요? 자, 1번에 물보라가 뽀얗게 일어난다면 이렇게 위로 솟아난다는 거고요. 자, 그는 가까스로 일어나는 불꽃을 바라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 이런 데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난다는 뜻이니까 이걸 불편하게 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언어 논리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시험 준비하면서 좀 복잡한 것도 준비를 좀 해보고 해요. 근데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다 언어 논리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준비 전에 이 정도까지는 준비를 해두는데 실제로 시험은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거다라는 그 기본보다 좀 더 쉽게 나왔었어요. 둘 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딱 이런 정도만 준비하고 이 개념만 이해하라 하면 그 정도에서 선에서 준비하고 여기서 혹시 모르는 이 부분을 준비할 때 이것만 좀 더 보완하자 하면 그냥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다 내년에도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구조화를 딱 정확하게 먼저 시켜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영희가 친구 혹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영희는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친구 혹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커피를 마셨다가 나오잖아.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영희는 친구 혹은 선배를 만났다. 이 선생님이 아니고 선배잖아. 이게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영희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가 나오거든. 확정지역은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나? 있지. 왜? 첫 번째 전제인 이것의 대우. 대우가 뭡니까? 이것도 참이니까. 자,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면 친구와 선생님 둘 다 만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커피를 마시지 않았으니 친구하고 선생님은 안 만났잖아요. 그럼 두 번째, 친구 혹은 선배를 만났으니까 친구는 만나지 않았으니까 누구 만났겠습니까? 선배를 만난 게 맞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이건 가장 기초적으로 언어 논리에서 배우는 기본적으로 참이 나왔다면 그것의 대우도 참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 자, 10번하고 11번 같이 또 한번 봅시다. 지문에 이광수하고 김동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는데 2024년까지는 문학 작품을 내놓고 독해하는 문제가 있었잖아. 근데 2025년 이제 되면서 지문 자체에 문학하고 관계 있는 지문이 나왔지만 이거는 문학 독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비문학 독해인 거야. 이거 다 설명해놓고 이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물어보는데 이게 문학 독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내용일치 묻는 문제라는 거지 뭐. 자, 시작해봅시다. 그냥 바로. 배따라기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작품의 리얼리티를 확보하였다. 자, 배따라기 나와 있는 부분 보고 작품의 리얼리티하고 관계 있는 것 보고
그 다음에 뭐? 표준어. 여기 보니까 사투리로 잊었다. 그러면서 리얼티를 잘 구현했단 말 나오잖아. 1번 X. 두 번째. 무정에서는 근대적 가치의 실현과 관련된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정을 찾아봐야죠, 뭐. 무정 나오네. 그리고 찾아봐야 될 건 그 뒤에 핵심 용어가 근대적 가치 실현, 작가의 의도 이런 말 찾아봐야 되잖아요. 자, 근대적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 표준어 사용. 2번 있잖아요. 맞는 겁니다, 그러면. 3번. 토지는 서의 사투리 사용을 통해 작품의 리얼티를 구현하였다. 그럼 토지 찾고. 됐나? 그러면 서희가 사투리를 사용했는지 그걸 봐야지 뭐. 그러면 서희 나오네요. 사투리를 구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 틀린 거죠. 작품의 리얼티를 기준으로 할 때 무정이 배따르기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뛰어난 거 찾으면 되잖아. 무정보다 배따르기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4번도 틀린 거고.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그냥 대입시키는 문제 아니냐. 괜히 엉뚱하게 내가 배따르기를 알고 무정을 알고 그 다음에 토지를 알고 이런 거 떠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11번은 문맥적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밑에 있는 어휘 이제 대입시키는 문제입니다. 자, 김동인의 대표작 배따라기에서 인물들의 대화는 출신지와 작중 배경에 맞는 사투리를 잊었다. 여기에 맞는 일치하는 그런 사투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합하다는 말 나오지. 영합하다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면서 쫓는 거. 그게 영합하다거든.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지? 뭐 우리 이런 말 쓰잖아. 이익에 영합해서 이런 말 쓰잖아요. 많이 들어본 말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어휘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모든 어휘를 사전을 다 달달로 외울 수가 없다. 그래서 평소 때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냥 글 읽을 때나 평소 생활 속에 들어보는 말들 중에 내가 멈칫거려지면서 저 단어 많이 듣는데 내가 정확한 뜻을 잘 모르고 있었네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그걸로 그냥 공부하라고 했거든요. 그죠? 영합하다는 말은 뭐 시중에도 그냥 뭐 뉴스라든가 신문에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전 근대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근데 그 표상하다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표상하다는 뭡니까? 드러내서 나타내다는 뜻이거든. 이광수가 계몽주의 신봉였음을 떠올리면 거기 보면 상기하면 상기하다가 돌이켜 생각해서 떠올려보는 걸 상기하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맞는 거고요. 인물의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자, 여기서 분명하게. 그치? 그럼 이건 뚜렷하다는 뜻이잖아, 분명하다는.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고요. 11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문제 유형 자체가 다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었단 말이야. 2025년 국가직 지방에서 봤으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연습은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제 준비하면서 이 기출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분들은 알겠죠? 그래서 지금 푸는 방법대로 딱딱 한번 해보시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혹시나 한번 국어에서 너무 시간이 길거나 국어를 내가 평소 너무 어려워했다 싶으면 거기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푸는 방법대로 계속 하시면. 자, 12번.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제가 계속 문제 풀 때나 이렇게 이론 수업할 때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추론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아니다. 추론도 내용일치다. 말장난을 조금 더 심하게 해놓을 수는 있지만, 그지? 왜? 내는 사람이 이 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혹은 그 바깥에 있는 걸 끌고 와가지고 펼쳐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낼 수가 없어요. 자기도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장난하는 것밖에 없다고. 내용일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1번 볼게요. 사회주의에서는 유통이 생산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사회주의를 찾고 유통, 그 다음에 생산을 비교하는 부분을 찾아줘야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쭉 보면서 사회주의 언급되는 부분, 여기 보니까 사회주의에서는 공직자가 최고다. 사회주의는 관료제의 폐해로 국가기관의 부패해서 이런 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유통이 생산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없잖아, 지금. 그리고 계속 읽어봐도 사회주의가 유통이 생산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안 나오잖아요. 1번 치우세요. 두 번째,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상품하고 시장, 그러면 이쯤에서 상품하고 시장이 나오잖아. 상품은 그것이 판매될 수 있는 시장을 전제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다면 상품도 존재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제조업과 유통업의 이윤 차이가는 줄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 성숙. 한번 찾아봅시다.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나오네요. 제조업의 이윤은 적어지고 유통업의 이윤은 많아진다. 그러면 이윤 차이가 줄어듭니까? 아니죠. 더 커지잖아요. 이거 봤을 때. 틀렸고. 그 다음, 중세 상인들은 물건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시장에 팔 물건을 손수 생산했다. 그럼 빨리 찾아야 될 건 뭐겠습니까? 중세 상인들 봐야지 뭐. 중세 상인들. 물건을 시장에 팔아 이윤을 얻기 위해서 수공업자들이 조직하여 그들에게 자본도구를 빌려주고 물건을 대신 생산하게 한대. 손수 생산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또 하나 또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면서 제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보면 가끔씩 어떤 분들이 있냐면 선생님 그럴 바에 차라리 밑에서 4개를 다 체크해놓고 올라가면서 먼저 나오는 것마다 찾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 그래도 저는 그냥 하나씩 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밑에서 다 4개 체크해놔도 그치? 올라가서 볼 때는 이게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다시 또 올라가서 하나씩 보게 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럴 바에 처음부터 그냥 하나씩 찾는 게 더 시간 낭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13번. 윗글의 기억 리얼 중 문맥상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 볼까? 자본주의는 자유 경쟁을 기본으로 하기에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상인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이 물건은 뭐겠습니까? 사고 파는 거잖아. 그게 이제 위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품하고 재화가 나와 있는데 그거 비교하면 되는 거고. 한번 봅시다. 자, 이처럼 자본주의는 상품에 기초한 사회로 상품은 그것이 판매될 수 있는 시장을 전제로한다. 이 상품 판매되는 거잖아. 사고 팔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기업이 말하는 상품이란 말이야. 그럼 기업료는 같은 거고. 그럼 디귿 보자. 목수가 집에서 쓰기 위해서 만든 의자와 시장에 팔기 위해 만든 의자. 이게 바로 위에 말하는 상품. 이거는 상품이 아니잖아. 그 위에서 말하는 이건 재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면하고 디귿은 다릅니다. 자본주의 사회 생산하는 물품의 유통되는 물품이니까 사고 파는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이고 13번의 답은 이렇게 3번이 됩니다.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보면 밑줄을 그어놓고 이렇게 지시 대상, 이게 다른 것 같은 거 찾는 것도 다 그냥 내용 보고서 비교해보라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14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론은 내용일치다. 추론을 가지고 뭔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니까 더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그런 생각 자체는 하지 마세요. 지문에 있는 내용 외에는 안 나옵니다. 이 외에는. 자, 전쟁 중에 군대에서 사용되는 암호는 관습적 기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쟁 중에 사용되는 기호, 관습적 기호, 그거 찾아봐야지 뭐. 쭉 보면서 기호 이야기 나오고,
거기 보니까 이렇게 자연적 기호 이런 것도 나오고, 쭉 내려가 보면 코는 돌아나는 건 쭉 나와 있고. 자, 여기에 반면 인간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기호인 봉화, 교통, 신호, 모스보 등의 정보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를 명백히 가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번에 전쟁 중에 군대에서 사용되는 암호는 관습적 기호다. 다 관습적 기호 이런 것들이잖아. 그렇죠? 1번은 O. 자, 일기예보에서 흐린 날씨를 표시하는 구름 모양의 아이콘은 자연적 기호다. 그럼 자연적 기호가 뭔지 봐야지 뭐. 자, 여기 보면 자연적 기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보니까 개나리가 피는 것은 봄이 왔다는 신호이고 낙엽이 지는 것은 가을이 왔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계절을 알기 위해서 개나리가 피고 낙엽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적 기호들은 의사소통 기호로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그치? 낙엽 지면 봄, 가을 되면 그치? 죄송합니다. 봄이 되면 개나리 피고 낙엽 지면 가을이 왔다는 걸 그걸 말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구름 모양의 아이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자연적 기호하고 관계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뭐. 자, 그다음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얼굴색은 정보성만을 가진 기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성을 나타내는 기호. 정보성을 가진 기호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 밑에 보니까 밑에 코난 도일의 소설에서 셜록 홈즈는 상대의 손톱, 콧대, 소매, 표현 등을 근거로 그 사람의 지금의 성격을 추려낸다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기호들이다. 여기 표정 나와 있으니까 맞는 거잖아요. 이웃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 마을의 명칭을 본떠 만든 상징탑은 의사소통적 기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의사소통적 기호. 인간에는 가장 복잡하게 관습적인 의사소통적 기호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서 거기에 봉화나 교통, 신호 등 이런 것들 다 그렇죠? 이렇게 의사소통적 기호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이게 여러분 추론이라고 해놨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비교하라는 문제밖에 또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걸 이해하면서 문맥상으로는 좀 변화가 더 있긴 하지. 그렇지만 이 정도의 문맥상 변화는 실제로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데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뭔가 추론하고 해놓으니까 뭐 또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뭐가 또 기억을 떠올려야 될 게 있나 하고 시간이 더 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도 결국은 시간만 조절 잘 해가지고 충분히 시간을 확보한다면 풀 수 있는 내용 일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15번. 다음 글에 가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렇게 비워놓은 게 있어. 밑줄을 그어놓거나 비워놓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변을 먼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자, 나에게 가로의 말은 기억에 오래 남기 마련이다. 이렇게 딱 비워놨어. 그럼 앞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는 부모, 친구, 선생님 등이 있을 것이다. 됐나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올라가 봅시다. 나에게 중요하다면 그 평가는 자아 개념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 딱 조금씩 올라가니까 결국은 가는 뭐다? 중요한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가에 중요한 타인 두 개를 딱 놔놓고 그럼 나를 봅시다. 2번은 모범적인 타인을 따르는 자하고 4번은 거울에 비친 자예요. 문맥을 봐야죠.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자를 설명하는 개념 중에 뭐라는 것도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단순히 타인의 모범을 삼아 따라가거나 혹은 타인의 운영을 통해 자를 형성하기보다는 이게 아니란 말이잖아. 타인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 그럼 이거지 뭐. 이걸 따르는 게 아니고 이거. 타인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이니까 결국 답은 4번입니다. 바로 앞뒤에 힌트 있잖아요. 그 힌트 보고 찾아서 대입시키면 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다음 16번 문제.
다음 글에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기호화시킵시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식단을 조절하거나 근력 운동을 한다. 자, 모두니까. 전칭이지.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식단을 조절하거나 근력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 두 번째, 근력 운동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답니다. 나왔죠? 이제 결론을 보자.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 여기에 이제 보면 마라톤하고 식단 근력인데 여기 근력은 이미 근력하고 건강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결국은 채워야 될 게 뭡니까? 마라톤, 식단, 이제 근력은 나왔으니까 그럼 식단으로 가서 건강까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만 더 채우면 정확해지잖아요. 답은 그래서 2번인 거예요. 그렇죠? 구조만 잘 딱 만들어내면 이런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 들으실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걸 구조화를 딱 시켜서 대입시키는 연습을 기본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새벽 수업이라든가 문제풀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이런 유형들을 연습을 해본 유형입니다. 자, 17번.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거. 여러분, 대화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이 대화를 가지고 분석하라는 말도 이 글에 있느냐 없느냐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용 일치의 또 다른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선택지 보고 올라갑시다. 언어와 사고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에 대해서 갑과 을은 동의하지 않지만 병은 동의한다. 볼까? 갑을 먼저 보고. 언어는 인간이 지각과 사고 세계관을 언어는 인간의 지각과 사고 세계관을 결정해. 인간의 사고의 내용과 구조는 언어에 의해 형성되며 이 때문에 동일한 언어를 쓰는 민족은 그 언어에 의해 형성된 공통된 세계관을 갖게 되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반대야. 그럼 결국 이 인물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죠.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표현한 도구에 불과해서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해. 아, 그러면 을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야. 근데 지금 1번은 뭐라고 했노? 언어와 사고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이잖아. 이 두 사람은 다, 한 사람은 언어가 사고의 영향, 사고가 언어의 영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첫 번째 번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말 안 하고 있거든. 근데 병은 보자. 그렇긴 하지. 사고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비교하는 언어의 수준이 높아지만 나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동의해. 남의 어떤 부족은 방향을 표현할 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아니라 북서쪽으로 등을 하는데 이 언어를 쓰는 사람은 공감적 언어를 쓰는 사람은 더 뛰어나다고 하거든. 그럼 이 사람은 그죠? 결국 이 두 개의 입장이 다 맞다는 거잖아. 다 동의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갑은 동의하지만 갑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2번은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하는 점에 대해서 갑과 병은 동의합니다. 갑, 병은 둘 다 인정했으니까 동의하는 거지. 사고의 차이가 언어 차이를 나타내는 점에서 을과 병은 동의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2번입니다. 됐죠? 여러분 풀어보시니까 이거 내용 찾아서 비교해서 넣어라 이 말이구나 나오잖아.
자, 18번. 다음 대화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건 강화 약화라는 말이 기억 미연 디귿에 나와 있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풀어봐서 알겠고 또 우리가 연습도 해봤지만 나오는 시험 어떤 범위가 내용이 이와 같으냐?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강화하는 거고 내용이 이와 상반된 거냐? 그럼 약화하는 거고 내용이 이거하고 관계없느냐? 강화 약화도 아니다. 그거거든. 한번 볼게요. 자, 기억부터 바로 비교해 봅시다. 쓰여지다, 잊혀지다와 같은 이중피동은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는 표현이지만 문법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갑과 을의 입장을 모두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을 한번 봅시다. 친구에게 보내는 감사 메일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건강해라고 적었는데 다른 친구가 그건 잘못된 표현이니까 쓰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 널리 쓰이는 표현인데 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문법적으로 안 맞아도 왜 써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갑은. 그죠? 을은 문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자주 쓰인다는 이유로 문법 규정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돼. 널리 쓰인다고 해서 문법 규정에 어긋나는 표현을 그쵸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 맞지? 그럼 기억은 누구 입장을 강화하는 거냐? 이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기억을 다시 봅시다. 이중표동의 사람들이 늘 쓰는 표현이 문법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사용하면 말아야 한다니까 을의 입장을 강화하는 거잖아. 갑의 입장을 강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기억은 지워주시고 니은 봅시다. 명령문 행복해라가 문법 규정에 맞지 않지만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원음으로 늘 쓰기 때문에 써도 된다는 주장은 누구 입장과 같은 거예요? 갑의 입장과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약화하는 거야? 아니잖아. 약화할 수 없잖아요. 니은도 지우십시오. 자,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은중이 비표준어든 맨날을 자주 사용하는 현실에 따라 표준어 만날과 함께 맨날도 표준어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을의 입장을 약화한다.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여기에 을이 자주 쓴다고 해서 비표준어가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고 했거든. 근데 이거는 자주 쓰다 보니까 표준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입장하고 반대잖아요. 약화하는 거잖아요. 결국 저것이 답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전체 문제, 독해 문제에서 언어 논리 구조화시키는 거 빼고 나면 다수가 내용일치 묻는 문제인 거야. 다수가. 문맥적에서 그것도 내용을 비교해서 대입해서 넣으라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뭐다? 시간을 조절 잘해야 된다.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문제 푸는 방법적인 측면을 항상 고려하면서 그치? 풀어라. 그래야 지문 내용과 선택지를 비교하는 여유를 그쵸? 가질 수 있다. 비교하는 여유를 가지면 실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항상 실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급하니까 내용을 다 읽어버리고 비교할 때 급하게 잘못 읽는 이런 경우가 다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연습을 꾸준하게 위해서는 꾸준하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구글을 보세요. 광고 좀 할게요. 하하 특강, 새벽 수업 이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다음 대화에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갑은 공무원은 공직자이고 공직자는 그 직책만으로 국가에서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야. 모든 공무원은 공인이니까 공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있어.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 그런 사명감을 가질 의무는 없지. 갑의 입장은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라는 거야.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돼 있잖아. 근데 을이 보자.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죽는 것들이 모두 사람인 건 아니잖아. 이 말은 이제 공무원은 사명을 가진다고 사명감이 있으면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여기 형성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공무원이 아닌 모든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다면 공무원이 아니라면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 주장을 하려면 이게 참이 되려면 말이야. 가가 참이어야 한다. 기억나요, 여러분? 이게 참이라면 모두
이것에 대우도 참여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사명감, 공무원. 보세요. 사명감을 가진 의무가 있다면 공무해야 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대우로 만들면 공무원이 아니면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거잖아. 이게 참이 되려면 이게 또 참여해야 되는 거거든.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은 이것의 대우를 가지고 이게 참여야 이게 참이다.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를 갖다 이해하면서 보면, 이해하려고 하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구조를 딱 시켜서, 구조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그치? 이것도 참이라면, 이게 참이라면, 이것도 참이야, 이게 참이 될 수 있는 요소잖아. 그치? 이것도 참이라는 거잖아. 그거 대우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은 다음 글의 논지를 약화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이게 앞에 봤던 약화 강화 문제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글의 논지라고 했으니까, 이걸 핵심 내용이 뭔지를 먼저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약화시키는 거. 그럼 이 핵심, 중심 내용에 반대되는 입장, 그걸 찾으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먼저 핵심을 봅시다. 인간이 지닌 대부분의 지적 능력을 상회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이라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인공일반지능이라고 부른다. 이론적으로 인공일반지능은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기능을 전부 갖게 될 것이다. 인공일반지능의 등장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문제적이 뭐야?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이 허용되어야 해? 안 돼야 돼? 이거잖아. 그럼 이 사람 입장이 뒤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이 허용된다면 머지않아 인공일반지능이 개발된다. 이로 인해 인공일반지능은 대부분의 직업 영역에서 인간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소외감을 느낌으로써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된다. 또한 인공일반지능이 개발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지구상의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가 아니게 된다. 이는 인간이 지닌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서의 지위, 즉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어떤 경우 훼손되어서는 안 되므로 허용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 그죠? 이 사람 입장은 허용되면 안 돼. 이 입장. 그럼 이걸 약화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 허용되어도. 볼까요? 인공일반지능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은 프로그램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허용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좀 더 가깝잖아. 약화시킬 수는 없고. 인공지능 연구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H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개발 연구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 이 같은 입장, 유사한 입장이 가깝잖아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어 사람들의 본질 가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본질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 그럼 반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화하겠죠. 유한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일반지능의 개발이 인간의 본질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같은 입장에 대한 보충 자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20문제를 정도를 이제 기출문제 20문제를 풀어봤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출문제는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이 보면서, 문제가 이렇게 이제 고정화되었구나.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 내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어떤 문제에 어떤 부딪히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이 문제풀이를 보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 설명하는 형태의 풀이였고, 단순하게 답이 뭐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참고로 공부할 때 조금씩 어떻게 내 그쪽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건 있으면 그것을 조절해 가면서 시간을 좀 더 확보하고 실수를 줄이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실제 수업에서 또 인강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딱
그렇죠? 꾸준하게 하게 해주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제 수업 좀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항상 건강하게 공부하시고 우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